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한국의 사실상 국가 원동력이 떨어졌다면서 한국은 소멸하는 국가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으며 테슬라 CEO도 한국이 소멸할 거라 경고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인구 감소를 비롯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국가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과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이제는 주변 강대국들의 등살에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어렸을 때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더욱 한국에 붙어있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크게 6가지로 다시 모아보기 형식 버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보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부동산 폭등으로 한국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의 부동산 상승률은 OECD 국가 중에도 수년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막상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기에는 부동산 비용이 한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헬조선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주자로서의 거주 비용은 감당이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당장 미국에 가면 렌트를 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대도시 10곳에서는 평균 30%가 폭등했습니다. 본래 LA나 뉴욕 등에서 평균적으로 2-3천 달러를 주면 살 수 있는 괜찮은 동네 2베드룸의 경우에 3-4천 달러 선으로 올라 최소한 월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나가며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됩니다. 저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낙후되고 치안이 불안한 곳을 찾아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생활비를 더한다면 주요 도시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매월 $10,000는 최소 수입이 돼야 합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떼는 게 많아서 한국보다 실수령액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도 베를린 주택 월세는 5년간 40% 이상 급등했고 이주자들은 더 좋은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막상 삭막하다고 비판을 받는 한국의 아파트는 정작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함을 준 아파트 생활에 비해 미국, 독일 현지에서는 낙후된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지내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주거 환경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한국보다 행정 처리 시스템이 불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막상 다음과 같은 상황은 현지에서 거주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이민자는 처음 1년을 잘 버티세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반에 고비가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그것이 각종 행정 시스템으로 이민자들에게 여권이나 주민등록 등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만 해외에 이주하자마자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시스템보다 낙후된 그들의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한 현지인은 여권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때문에 여행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권이 빠르면 3일이면 발급되기도 하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학원 문제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한 유학생은 공무원들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수준이라 묘사합니다. 3번이나 방문했는데 직원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이 안 됐다며 자신이 크게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어필하자 그제서야 간신히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전합니다. 한 독일 직장인은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는데도 직장에서 반차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마저 사무실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줄을 서야 그날의 일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 관공서에서는 비효율과 느린 처리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반면 유엔은 전세계 전자정부 시스템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온라인 참여율 1위, 발전 가능성 2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각종 문서를 발급받으러 관공서에 직접 가는 경우는 잘 없는 편으로 온라인 업무가 보편화되었고 민원을 진행할 때도 콜센터에만 전화해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달 음식과 비싼 외식 비용. 잠시 30초만 광고를 드리고 가겠는데요. 최근 대기업에서 남성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안 주셨습니다. 검색어 네이버 1위 블랙마카 제품으로 인지도가 있음에도 단독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특별가를 제시해 주시기도 했지만 소개를 듣다 보니 확실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블랙마카를 알고 계시거나 복용 중이신 분은 더욱더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많은 소비자들이 진짜 블랙마카를 쓰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광동은 이름을 걸고 있는 대기업이기에 직접 페루 현지의 좋은 수입 라인으로 전세계 3%만 생산되는 블랙마카를 수입한 수입 신고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동 블랙마카는 기존 블랙마카에 광동의 노하우로 최적의 부재료를 배합하기도 했으며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마카 젤라틴화 공법을 통해서 유효 성분 흡수를 극대화했습니다. 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기업으로 분말 마카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것입니다. 이미 사용 후기 3,000여 개가 남겨져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본인용, 남편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블랙마카는 레드, 옐로우 마카와는 다소 차별점으로 원기를 보충한다는 전통요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제품은 3개월치를 구매하셔서 복용하시는데 광동에서는 트래블 튜브 전용 페이지를 통해서
한 통 22,000원꼴인 기존 세 통 66,000원 제품 패키지를 한 통 18,750원, 네 통에 75,000원 파격가에 드립니다. 페루의 산삼이자 전세계의 슈퍼푸드로 잘 알려진 블랙마카를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달 음식과 비싼 외식 비용.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으로 한국도 외식하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치솟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마찬가지며 한국과 또 다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에서 배달 음식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40분 만에 음식이 오면 좀 늦게 왔다는 기분인데, 미국은 보통은 40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마저도 늦어서 치타 배달이니 로켓 배달이니 기존 배달보다 더 빠른 배달도 나눠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미국이나 독일 등 다소 느린 문화권에 가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식을 나가면 팁 문화까지 있어서 음식값의 20%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세끼 먹는 시간이 많기에 가장 먼저 한국의 배달 음식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병원의 처리 속도. 해외에서 병원이 비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들은 역시 속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한국 아내와 결혼해 한국을 방문한 호프만 씨는 한국에서 기절할 경험을 했다는데요. 아내가 소아과를 당일 아무런 예약도 없이 방문하자 예약 없이 방문한다는 것에 일단 놀랐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예약 없이 방문하면 문전박대 당하며 그것도 응급실이 아닌 이상 최소한 2주 전엔 전화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진찰 받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프만 씨는 정말로 놀란 게 있는데 병원에 가서 단 10분만 기다린 뒤 1분 만에 진료가 끝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 아내는 독일 남편이 무슨 병원이 이렇게 진료가 성의가 없냐고 불평을 할 줄 알았습니다만, 정반대로 남편 호프만 씨는 박수를 치면서 한국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도 앉아서 2-3시간 기다리는 적도 부지기수고 진료도 매우 길게 봅니다. 보통 의사와 앉아서 20분 넘게 상담을 하며 그렇다고 약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즉각적으로 진료받고 나온 것은 신세계라는 것이죠. 물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고 면밀하게 관찰하며 병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독일은 의사가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혹은 노후에는 병원만큼은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나가면 병원에 가려면 별것도 아닌 진료라도 한국에 비해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 A씨는 미국 의사는 무슨 질병인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사들은 신중한 것은 좋지만 도대체 병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았고 오래 상담을 했지만 한 달 뒤에나 감기였다고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로 많은 경우 불임 부부를 비롯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험이 안 되더라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잠시 입국하겠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5번째, 한국 아직 선진국 대접 못 받는다. 막상 현지에서 아직 한국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UN 무역기구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공식 입성하면서 오피셜 선진국 그룹에 편성됐습니다. 이 선진국에 포함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보수적인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로서 대우해주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아직 한국이 제대로 그 선진국 그룹에 대접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비자 문제로 여전히 비자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럽 출신 국가들의 비자는 한국에 비해 쉽게 허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 대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영연방 국가나 유럽 국가들은 각종 비자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누적된 불체자 수도 많고 입국 심사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여전히 우대를 못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에서 한국인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는 K씨는 여전히 한국인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회계사이며 미국에서 수입도 좋은 편이고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방인의 느낌이 여전하며 알게 모르게 차별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독일 이민자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부가 동행해야 하는데 아내 혼자 전철을 탔다가 험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항상 다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이민자들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으며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대중교통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은 비교도 안되게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국토가 왜 넓어야 하냐는 것이죠. 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국력은 땅 넓이로 인식되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토가 넓으면 그 가운데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러시아, 미국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넓은 영토를 탐색하다 보면 자원, 희귀 광물, 또한 진기한 관광 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전쟁을 벌이고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넓은 영토가 필요 없냐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밀집된 작은 국가가 좋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의 MZ세대들은 쾌적함과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현 세계가 재밌어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책으로 오랜 시간 정적으로 즐거워하던 그런 세대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이 중요한 세대이죠. 미국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인간이 원하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국토가 넓은 것은 오히려 개인의 즐거움에 큰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연어잡이도 하루 이틀이지 캐나다에서 보통 짧은 이동은 한두 시간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넓은 영토 가운데 거의 70-80% 정도는 토론토나 밴쿠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캐나다는 현재 많이 늘어난 게 4명입니다. 캐나다 중부 어느 시골 도시에 산다고 하면 사실상 사람 자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활한 영토와 적은 인구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도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도시 자체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으로 2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캐나다에 자란 본토인들은 그런 게 당연하게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 살다가 캐나다로 간 수많은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서울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며 갈수록 빠른 변화와 엄청난 인구 밀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도시가 싫다면 한두 달 시간을 내어 제주도나 속초 등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라는 개념은 바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에 여행 갈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요커들도 도시 생활에 쩌들어 있을 때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캐나다는 딱 한 달 살기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국토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 한국인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넓이가 부산 정도이며 말 그대로 도시국가라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연히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교통 등 여러가지 편리해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은 한국보다 다소 느린 점이 있는데 한국보다 체감상 절반 정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한국은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달 수단으로 때로는 10분대의 배달이 이루어지지만 극히 일부 지역과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처럼 10분대 배달을 끊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세계 2위에서 30위권으로 추락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며 물론 한국의 5G 서비스는 개선돼야 마땅하지만 실제 여전히 한국이 빠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해외에 나가면 빠른 지역에서만 빠르고 평균을 한국을 이기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이 좁은 곳에 촘촘히 박힌 기지국 때문으로 LTE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가며 서로의 소식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현지에 간 한국인들은 너무나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한국에서 버티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주문입니다. 한 이민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년 만에 미국 생활을 접는다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